어머님, 이 새벽에 저희 집엔 무슨 일이에요? 올케, 나 당분간 여기에서 살 거야. 내가 그동안 엄마 모셨잖아. 이제는 나도 편하게 살아야지.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았습니다.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저 역시 친정어머니처럼 편하게 대할 수 있었죠.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시댁 방문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가끔은 제가 먼저 찾아뵙곤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갈비찜 해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그냥 와도 되는데 뭘 이렇게까지. 갈비찜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만드는 거 좋아하고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웠던 우리 시댁은 겉으로 보기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도 효자였고 시어머니께서도 저희 부부를 아끼셨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쉬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운이 좋은 편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는 단 하나의 골칫덩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우였어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도는 이유도, 시어머니께서 가끔 깊은 한숨을 쉬시는 이유도 모두 신우 때문이었죠. 신우는 남편보다 3살이 많았는데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철이 드는 건 아니라는 걸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이를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시어머니 집에서 얹혀 살면서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금방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집안에서 돈을 빌려가서는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신우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좋아하고 뭘 시작하면 제대로 끝을 본 적이 없다고요. 학창 시절에는 학원비를 받아가서 오락실에서 다 쓰고 대학생 때는 등록금을 빌려가서 친구들과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도 딸이니까 자식이니까 어머니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그 기회들을 하나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어릴 때부터 형제간의 불공평함도 심했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용돈 다 쓰고 나면 더 달라고 조르면 됐는데 나는 정해진 금액 이상은 절대 못 받았어. 어머니가 생활비 여유를 누나한테 다 써버리셔서 여유가 없으셨거든. 그럼 당신은 서운하지 않았어? 어릴 땐 나도 서운하고 화도 났었지. 근데 크면서 이해하게 됐어. 누나가 워낙 손이 많이 가니까 어머니도 어쩔 수 없으셨던 거지. 더 큰 문제는 신우의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 재산을 야금야금 탕진하고도 반성은커녕 내가 엄마 모시고 산 게 몇 년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님이 뭐래?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그저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원래 저래. 나도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이제 놀랍지도 않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님 돈을 쓰고도 저렇게 당당하게. 말해봤자 소용없어. 저 사람은 자기 합리화의 천재거든. 뭐래도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대. 남편의 말대로였습니다. 신우는 자신이 한 모든 잘못된 행동에 대해 나름의 이유를 갖다 붙였어요. 사업이 망한 건 운이 나빴던 거고, 돈을 못 갚는 건 경기가 안 좋아서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건 한 번 사업을 한 뒤에 휴식기가 필요해서라는 식이었죠. 심지어 어머니께 손을 벌리는 것조차 엄마가 자신을 낳았으니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가끔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어요. 며느리야, 미안하다. 우리 딸 때문에 집안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구나.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내가 저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둘째는 그렇게 똑 부러지게 잘 크더니 첫째는 왜 저 모양인지. 원래 형제라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쩌겠니. 제발 큰 사고만 안 치고 살았으면 좋겠어.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감싸줄 수도 없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어머님은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신우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어머님은 며칠씩 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초기부터 신우와는 가능한 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었어요.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었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면 오히려 상황만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명절에 마주칠 때도 인사만 간단히 하고 깊은 대화는 피했습니다. 올케 잘 지내? 네, 형님도 잘 지내시죠? 나 요즘 괜찮은 사업 건수 하나 물어왔는데 나중에 얘기 좀 할까? 올케도 관심 있을 것 같은데. 아, 저희는 바빠서 나중에요. 에이, 바쁘긴. 주말인데 뭐가 바빠? 그냥 잠깐만 시간 내줘. 진짜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신우가 무슨 제안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재빨리 자리를 피하는 게 우리 부부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끝없이 얽히게 될 게 뻔했으니까요. 실제로 남편의 대학 동창이 신우의 사업 제안에 투자를 했다가 1,000만 원을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는 남편을 만날 때마다 네 누나는 정말 하면서 말끝을 흐렸죠. 그렇게 우리는 신우를 의도적으로 멀리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힘들어하시는 건 안타까웠지만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우리에게 신우 문제로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 저희도 괜히 나섰다가 상황만 복잡해질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실 신우의 존재는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가끔 갈등의 원인이 되곤 했어요. 여보, 요즘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뭘 어떻게 해? 누나한테 내가 뭐라 하면 말을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이대로 지켜보기만 할 거야. 당신이 직접 겪어보면 알 거야. 우리 누나는 정말 답이 없다니까. 남편의 말투에는 오랜 세월 쌓인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평화란 언제나 깨지기 마련이고 그것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이죠. 신우의 민폐는 점점 더 가족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고 결국 우리 부부도 그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시어머니의 환갑잔치였어요. 그때 우리는 신우의 뻔뻔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제대로 목격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환갑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셨지만 남편과 저는 작은 가족 모임이라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평소 저희를 너무 잘 대해주셨으니 이런 날만큼은 제대로 챙겨드리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식당 예약할게요.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으로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집에서 조촐하게 밥이나 먹으면 돼. 안 돼요. 이런 날은 특별하게 보내야죠. 시어머니께서는 손사래를 치셨지만 결국 저희의 고집을 꺾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식당을 알아보고 남편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조촐하지만 따뜻한 가족 모임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환갑 일주일 전쯤 밤 11시가 넘어서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나야. 우리 엄마 환갑이 언제였지? 다음 주 토요일인데 왜요? 아, 맞다. 그렇지. 그건 그렇고 올케, 나 돈 벌 기회가 생겼어.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신우의 목소리는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무슨 돈이요? 있잖아. 요즘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부모님 생신 때 축하금 주는 게 있거든? 근데 초대장이랑 인증샷 같은 거가 있어야 한대. 올케가 좀 도와줘.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최근 시댁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듣긴 했는데 그곳에서 효도 장려 차원으로 지원금을 준다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까지 챙겨주는 건가 싶기도 했고 신우의 어투가 왠지 불편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정식으로. 아니,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우리끼리 조용하게 처리하자. 초대장만 하나 만들어주면 돼. 초대장을요? 근데 어머님 환갑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그거랑 별개야. 그냥 회사에 제출할 용이니까. 단순하게 날짜랑 장소만 적어주면 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래저래 바빴던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회사 제출 서류용이라고 생각했죠. 알았어요. 내일 만들어서 보내줄게요. 다음 날 간단하게 초대장을 만들어 신우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환갑 당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예약한 한정식집에 모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과 저, 그리고 신우까지.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고 음식도 입에 맞으셨다고 기뻐하셨죠. 어머님,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편하게 드세요. 고맙다. 며느리야,
이렇게 신경 써줘서?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 입구로 큰 화분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배달 기사가 들고 온 화분에는 시어머니의 이름과 환갑을 축하합니다라는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이거 누가 보낸 거야? 남편이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신우가 벌떡 일어나더니 화분 옆에서 포즈를 취했어요. 엄마, 나랑 같이 사진 찍자. 회사에 제출해야 돼. 뭐? 아, 그냥 사진 한 장 찍자고. 빨리. 신우는 어머니를 화분 옆으로 데려가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계셨죠. 이제 됐어. 엄마 들어가서 밥 먹어.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신우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채 30분도 안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먼저 갈게. 급한 일 생겨서. 뭐? 벌써? 누나 밥은 다 먹었어?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지만 신우는 이미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배불러. 엄마 환갑 축하해. 나 먼저 간다. 그렇게 신우는 황급히 식당을 빠져나갔고 남은 우리 셋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에 남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연락 받았는데 누나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지원금 받았대. 나한테도 초대장 만들어 달라고 해서 보내줬어. 그런데 그게 누나가 아마도 초대장을 조작한 것 같아. 남편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신우가 회사에 제출한 초대장 사진이었는데 제가 보낸 초대장과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날짜도 장소도 심지어 참석 인원까지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누나가 회사에서 30만 원을 받았어. 부모 환갑잔치 비용 지원 명목으로. 그럼 그 돈은? 당연히 엄마한테 안 드리고 자기가 다 썼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환갑잔치라는 명분으로 회사에서 돈을 받고 화분을 보내서 인증샷을 찍은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실제 잔치는 우리가 준비했는데 신우는 그걸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챙긴 거였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 환갑을 이용해서 돈을 받다니. 나도 알아. 근데 누나한테 뭐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내가 뭘 잘못했냐. 회사에서 주는 거 받은 건데 라고 할 게 뻔해.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을 때도 신우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야, 그게 뭐가 문제야? 회사에서 주는 복지 혜택 챙겨 먹은 건데. 그래도 최소한 그 돈은 엄마한테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초대장도 만들고 화분도 주문하고 다 했는데 수고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이 돈으로 엄마 선물 살 거야. 나중에 좋은 거 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받은 돈으로 자기 옷을 사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다 써버렸죠. 시어머니께서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아시고도 별로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저런 애니까 난 별로 기대하지도 않아. 어머니의 체념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신우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전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옳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나도 나름대로 엄마 생각해서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알아서 용돈 버니까 엄마한테 돈을 덜 받아가도 되잖아. 신우의 이런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했다면 그 돈을 어머니께 드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신우에게는 그런 당연한 논리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신우가 정말 뻔뻔함의 끝판왕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자기 어머니의 환갑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 그것도 전혀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신우와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했어요. 이제 누나한테 기대하는 거 없어. 그냥 남남처럼 지내는 게 나아.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 달리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신우의 뻔뻔한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대담해져 갔어요. 그리고 그 끝은 우리 부부의 집 앞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환갑잔치 사건 이후로 신우는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연락이 뜸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시어머니께 전화도 잘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드디어 정신 차렸나 싶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누나가 조용한 건 뭔가 사고를 치고 있다는 뜻이야. 남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딸이 또 사업을 시작했대. 네? 이번에는 무슨 사업이요? 친구랑 같이 카페를 연다나 뭐라나.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꽤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신우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곧 시어머니 통장이 탈탈 털린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이번에는 얼마나 주셨어요? 5천만 원. 네? 5천이요? 그럼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건 쓰셨어요? 그런 건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를 써. 그냥 믿는 거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을 들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로부터 약 3달 후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돈을 투자한 신우의 카페 사업이 완전히 망한 것이었죠. 정확히는 문을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망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면서 신우와 친구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겨서 동업이 깨졌고 이미 쓴 돈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 딸이 연락이 안 돼.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건 어느 금요일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며칠 됐어.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확인을 안 하고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저랑 남편이 한번 알아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남편이 신우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린 결과 신우는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다만 어머니를 피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신우는 5천만 원을 날린 것도 모자라 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적금 통장까지 해지해서 돈을 몽땅 빼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모아두신 적금을? 1,000만 원 정도 있었대. 누나가 도장이랑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나 봐. 그럼 총 6천만 원을 가져간 거네. 더 있어. 어머니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도 받았대. 500만 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뻔뻔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거의 범죄에 가까웠죠. 시어머니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신고는 못 하겠어. 어머니는 그저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딸에게 빼앗기고도 딸이 걱정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뭘 어떻게 해. 누나를 찾아내서 돈을 받아낼 수도 없고. 우리는 일단 시어머니를 모시고 은행에 가서 모든 계좌를 정리하고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우가 절대 알 수 없도록 철저히 비밀로 했죠. 그렇게 1달이 지났습니다. 신우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우리는 이제 신우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도 이제 딸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라고까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느 토요일 새벽 2시 느닷없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잠에서 깬 남편이 일어나 인터폰을 확인했고 곧이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누나야. 뭐? 저도 벌떡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정말로 신우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어요. 큰 캐리어 가방 2개를 끌고서요. 문 좀 열어줘. 나 추워 죽겠어. 인터폰 너머로 신우의 목소리가 들렸고 남편과 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떡하지? 일단 밖에 추우니까 문은 열어줘야 할 것 같은데.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자 신우가 캐리어를 끌고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야,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게 하면 어떡해? 빨리 문 열어주지. 누나, 지금 새벽 2시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이 물었지만 신우는 가방을 현관에 내팽개쳐놓고 거실로 들어가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라면 좀 있어? 올케, 나 라면 좀 하나만 끓여줘. 누나, 아, 알았어. 그냥 내가 끓일게. 신우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인 양 말이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계란은 어디 있어? 신우는 라면을 끓이면서 콧노래까지 불렀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죠. 우리 부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신우를 바라봤습니다. 라면을 다 끓인 신우는 냄비째 거실로 들고 와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여기로 온 거야? 남편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 그거, 나 이제부터 당분간 여기서 살 거야. 뭐라고? 왜 그렇게 놀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엄마 모시고 살았잖아. 이제는 나도 편하게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누나가 엄마를 모신 게 아니라 엄마한테 얹혀 산 거잖아. 그게 그거지 뭐. 어쨌든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겠어. 동생 부부가 잘 사니까 좀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신우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었고 완전 통보였어요.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형님,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아무 상의도 없이. 가족끼리 무슨 상의를 해. 그냥 같이 사는 거지. 올케도 참 너무 박정하네. 신우는 라면을 다 먹고는 냄비를 싱크대에 그냥 던져두더니 현관에 있는 자기 가방을 들고 안방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멍하니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남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옆방에서는 신우의 코 고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내일 날 밝으면 당장 내보내야 해. 어떻게 해?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그럼 어머니한테 연락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새벽에? 우리는 결국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절대 신우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묘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번뜩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고모님. 고모님을 부르자. 우리 누나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고모님이잖아. 순간 제 머릿속에도 전구가 켜졌습니다. 시고모님.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신 강인하고 무서운 분이었죠. 신우가 어릴 때부터 고모님 앞에서만은 꼼짝도 못했다는 바로 그분. 맞아, 아마도 고모님이라면. 우리 부부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았으니까요. 신우는 아직 자신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날 아침, 신우는 10시가 넘어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편한 차림으로 마치 자기 집인 양 기지개를 켜며 나타났죠. 우리 집에서 뻔뻔하게 일어난 신우를 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지만 참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모든 게 해결될 테니까요.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신우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신우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남편은 이미 아침 일찍 시고모님께 전화를 드린 상태였죠. 고모, 안녕하세요. 저 민수예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웬일이니? 고모, 실은 어제 새벽에 누나가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요. 뭐? 그 애가 너희 집에? 고모님의 목소리가 단번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새벽 2시에 캐리어 들고 와서는 이제부터 여기서 살겠대요. 뭐라고? 그 버릇없는 것이. 고모, 부탁이에요. 좀 올라와 주실 수 있으세요? 누나가 고모 말은 들을 것 같아서요. 당연히 가야지. 내가 오늘 당장 올라갈게. 오랜만에 혼 좀 내줘야겠어. 고모님은 그날 오후 2시쯤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신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깜짝 선물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출근하고 저도 재택근무를 하는 척하며 신우를 관찰했습니다. 신우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간식을 뒤지고 심지어 낮잠까지 코를 골면서 잤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야? 올케 친구야? 신우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문을 열었고 거기에는 시고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이른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신 모습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신 분이었죠. 어서 오세요, 고모님. 그래, 너가 수고 많았어. 고모님이 현관으로 들어서시자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신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고모? 그래, 나다. 오랜만이네.
고모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신우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모가 여긴 뭐 하러 왔어요? 뭐 하러 왔냐고? 네가 여기 왜 있는지 그걸 내가 물어봐야지. 대낮부터 소파에 퍼질러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그리고 방 정리부터 해. 네? 못 들었어? 너가 자빠져 잤던 작은 방 정리하라고. 고모님의 호통에 신우는 화들짝 놀라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고모님께 차를 대접하며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오시게 해서. 무슨 소리야? 당연히 와야지. 그의 버릇을 내가 고쳐놔야겠어. 고모님은 그날부터 우리 집에 머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우에게는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죠. 첫날 저녁 고모님은 신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 6시? 왜? 왜긴 왜야. 사람이 일찍 일어나야 정신이 또렷하지. 그리고 아침 운동 갈 거야? 너 그렇게 빈둥거리니까 몸도 마음도 망가지는 거야. 신우는 입을 번긋거렸지만 고모님 앞에서는 감히 대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고모님은 정말로 신우를 깨웠어요. 일어나. 벌써 해 떴다. 당장 일어나라니까? 고모님은 이불까지 확 걷어버리셨습니다. 신우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고모님과 함께 아파트 주변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거실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신우는 비틀거리며 고모님을 따라가고 있었고 고모님은 마치 군대 교관처럼 똑바로 걸으며 신우를 재촉하고 계셨죠. 1시간 후 돌아온 신우는 숨을 헐떡이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땀 흘렸으면 씻어야지. 샤워부터 해. 고모, 나 좀. 말 대답하지 말고 빨리. 신우는 비틀거리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고모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였죠. 고모님 이런 건 제가 해도 되는데. 괜찮아. 내가 이왕 있는 거 해야지. 그리고 너 고모님이 신우를 가리켰습니다. 밥 먹고 나서 설거지해. 네. 신우는 고분고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신우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고모님은 신우의 방을 점검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방이 또 왜 이 모양이야? 고모, 나 방금 일어났잖아. 일어났으면 방 정리 먼저 해야지. 옷은 옷대로, 가방은 가방대로 정리해. 그리고 이 더러운 옷들은 당장 싹 다 빨래부터 해. 신우는 하루 종일 방 정리와 빨래를 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고모님이 시키는 대로 쉴 새 없이 움직였죠. 저녁 무렵이 되자 신우는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고모, 이제 나 좀 쉬어도 돼? 쉬긴 저녁 먹었으면 산책 가야지. 저녁 먹고 소화시키려면 걸어야 해. 집에서 빈둥대면 뭐하니? 그날 저녁 신우는 소파에 앉아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옳게 이러다가 나 죽겠어.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형님, 힘들면 나가도 돼요. 어디로 가라고? 집을 구하던지 아니면 어머니 집으로 가야죠. 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면 또 어머니께 손을 벌려야 하는데 이미 통장을 다 털어먹은 상황에서 그럴 수도 없었던 거죠. 이틀째 되는 날 고모님의 훈련은 더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옷 입고 따라 나와. 오늘은 내 친구가 하는 일 도와주러 갈 거야. 네? 무슨 일이요? 이삿짐 센터 하는 친구인데 그냥 짐 옮기는 거 도와주면 돼. 너 먹고 자기만 하니까 몸 좀 쓰는 게 좋아. 용돈도 너가 벌어서 쓰고. 고모, 나 허리 안 좋은데. 젊은 것이 무슨 허리가 안 좋아? 괜한 핑계 대지 마. 신우는 어쩔 수 없이 고모님을 따라 이사를 도우러 갔고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고모님 정말 대단하셔. 신우 완전히 길들이고 계셔. 다행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알아서 도망 나갈 거야. 그날 저녁 신우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허리를 부여잡고 절뚝거리며 걸어 들어오더니
소파에 쓰러졌어요. 내일은 여기 대청소할 거야. 이 집 구석구석 다 닦을 거니까 각오해. 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저는 고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뭘 당연한 거지? 이번 기회에 저의 버릇 좀 고쳐야 해.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신우는 몰래 짐을 쌌습니다. 새벽에 몰래 빠져나가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고모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너 이 시간에 어디 가려고? 고모님이 신우의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고모, 나 엄마 집에 가려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거짓말. 네가 언제 엄마가 보고 싶었어? 그냥 편하게 놀고 먹고 싶은 거지. 신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네 엄마한테는 내가 미리 전화해 놓을 거야. 결국 신우는 해가 뜨기도 전에 캐리어를 끌고 우리 집을 나갔습니다. 겨우 사흘 만의 도망이었죠. 저희 부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고모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 저 애 금방 다시 볼 거야. 이번엔 내가 제대로 교육시킬 거니까. 고모님의 말씀대로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시작이었죠. 신우가 우리 집을 빠져나간 지 불과 2시간 만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이 집에 왔는데 고모가 올라왔나 보네. 전화기 너머로 신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고모 좀 시골로 돌려보내, 제발.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모님이 거기 계시니? 바꿔줄래? 저는 고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고모님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으셨죠. 옳게 나야. 고모가 수고 많았네요. 근데 우리 딸이. 그냥 이참에 내가 시골로 데려갈게. 어차피 놀고 먹기만 하는 거 내가 농사라도 가르쳐서 저애 제대로 사람 만들어 놓을 거야. 고모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이에요? 그래, 나이 먹고 저런 애 때문에 속 썩지 마. 내가 책임질게. 알겠어요. 그럼 오늘부터 당장 부탁할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도와 감사가 섞인 목소리였죠. 고모님은 그날 오후에 시댁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남편과 저도 함께 따라갔어요. 신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했고 시어머니께 인사도 드려야 했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하니 신우는 방 안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고모님이 그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장 나와. 싫어, 나 안 나가. 빨리 나오라니까. 고모님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신우는 3분도 버티지 못한 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사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너 이제 나랑 시골 가서 살 거야. 짐 싸서 빨리 나와. 시골이라고? 싫어. 네가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야. 엄마한테도 허락받았어. 신우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는 이제 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고모가 너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게 느껴졌죠. 신우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님은 단호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울면서 살 거야? 아니면 일하면서 사람답게 살 거야? 일하면서. 그럼 빨리 짐 싸.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니까. 다음 날 고모님은 정말로 신우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신우는 눈물을 흘리며 차에 올랐지만 고모님 앞에서는 감히 단 한 번도 저항하지 못했어요. 잘 다녀와라. 시어머니께서 차를 배웅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가도 촉촉했어요. 차가 떠난 후에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고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결심 잘하신 거예요. 그래, 제발 그랬으면 좋겠구나. 시골로 내려간 신우에 대한 소식은 고모님께서 가끔 전화로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엔 계속 짜증내고 투덜거렸어.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좀 잠잠해지더라고.
형님한테 일을 시키세요? 당연하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소밥 주고, 해 뜨면 밭일 거들고 집안일 돕고, 저녁에는 우리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 정말요? 그래, 처음엔 도망가려고 했는데 내가 딱 잡아놨지. 여긴 돈 쓸 일 없으니까 월급 받으면 전부 엄마 통장으로 넣으라고 했어. 형님이 그렇게 해요? 안 하면 밥을 안 줘. 간단한 일이지. 고모님의 교육 방식은 확실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고 규칙을 어기면 바로 제재가 따랐죠. 한 달이 지나자 신우에게서 처음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올케, 나 요즘 농사일 배우고 있어. 힘들긴 한데 이제 보니 뭔가 보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남편에게 그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 형님이 뭔가 변하는 것 같아. 진짜 변했으면 좋겠네. 2달째 고모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요즘 애가 제법 사람 같아졌어. 아침에 안 깨워도 알아서 일어나고 일도 열심히 해. 내가 주는 월급이랑 슈퍼에서 받는 돈도 꼬박꼬박 보내고 있어. 형님이요? 그래, 처음엔 억지로 시켰는데 지금은 스스로 해. 엄마한테 갚아야 할 빚이 많다고 하더라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뻔뻔하던 신우가 정말 변한 건가 싶었어요. 며느리야, 우리 딸이 나한테 매달 돈을 보내고 있어? 어제도 들어왔고 그래요? 얼마나요? 200만 원. 이젠 정말 우리 딸이 변한 것 같아. 넉 달째 명절이 되어 신우가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단정한 옷차림에 표정도 밝았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요? 그래, 너 많이 달라졌구나. 고모 덕분이지 뭐, 고모가 사람 만들어주셨어요. 신우는 우리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올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철없이 굴었던 것 같아. 이제는 달라질게. 그날 저녁 신우는 직접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니를 도와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신우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고모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봐라, 사람은 환경이 중요해. 제대로 된 환경에 두면 다 변해. 명절이 끝나고 시골로 돌아갈 때 신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너희가 고모님을 불러주지 않았으면 난 평생 그 모양으로 살았을 거야. 저는 처음으로 신우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 잘 지내요. 그래, 너희도.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꿈만 같네. 어머님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그래, 고맙다 며느리야. 너희들 덕분이야. 우리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신우는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걱정 없이 편안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고모님의 활약 덕분에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났고 신우는 여전히 시골에서 고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변화는 일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 달에도 돈 보냈어. 250만 원이나 보냈더라.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신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밝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예전처럼 한숨 쉬시는 일이 없어졌죠.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처음엔 신우를 집에서 내쫓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까지 했어요. 어느 주말 신우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습니다. 예전처럼 빈손이 아니라 시골에서 직접 키운 채소를 한 박스 가득 들고 찾아왔어요. 엄마, 이거 전부 제가 키운 거니까 드셔보세요. 어머나, 정말 고맙다. 올케도 가져가. 시골집 텃밭에서 키운 건데 정말 맛있어. 신우는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형님, 요즘은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아.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쉬는 게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어. 힘들긴 한데 그게 또 보람 있어.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엄마한테 갚고 그래서 뿌듯해.
신우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예전에 흐릿하고 불안정했던 눈빛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확신이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신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올케, 나 결혼할 것 같아. 이 동네에서 알게 된 사람인데 과수원을 하고 있고 성실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축하해요. 고마워.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어. 이제는 제대로 살게. 신우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우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도 예뻤지만 무엇보다 그 얼굴에 담긴 평화로운 미소가 아름다웠습니다. 고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신우는 고모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모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엉망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 살아라. 행복하게.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시고모님의 활약으로 신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우리 가족은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웃기고 황당했지만 결국 따뜻한 결말로 끝난 이 이야기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